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 서울 강남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 이곳은 낮에는 화려한 쇼핑몰과 카페로, 밤에는 술집과 노래방으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 거리 한가운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당했고, 범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역은 서울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활기찬 곳입니다. 2016년 당시 이곳은 특히 2030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였죠. 낮에는 직장인들이, 밤에는 친구들과 술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5월 16일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고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한 노래방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에 술집, 1층에 노래방, 2층에 화장실이 있는 전형적인 상업용 건물이었죠. 밤 11시쯤 피해자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이 노래방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23세 평범한 직장인으로 주말을 보내고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마시러 나온 상태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민 가명 34세. 그는 혼자 노래방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남자였죠. 검은 후드티, 청바지, 그리고 약간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노래방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김성민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이렇게 교차했고 새벽 1시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나자 A씨는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죠. A씨는 친구들에게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문을 나섰습니다. 그 시각 김성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장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주머니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선 A씨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성민이 들어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성민은 약 10분 전부터 화장실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A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성민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A씨를 찔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A씨의 가슴을 겨냥했고 이어서 몇 초 만에 여러 차례 더 찔렀습니다. A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복도에선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죠. 사건은 불과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성민은 피 묻은 칼을 손에 든 채 화장실을 나왔고 A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거뒀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 비명을 듣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그곳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112에 신고했고 강남경찰서는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화장실 바닥, 겁에 질린 목격자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김성민은 도망가지 않고 건물 근처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고 경찰은 그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엔 김성민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범행 후 나온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죠. 경찰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서 찔렀다. 이 말은 수사팀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A씨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김성민을 강남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 강남역 10번 출구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비극은 곧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성민, 1982년생 서울 출신. 겉으로 보면 평범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외모는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강남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성민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죠. 어린 시절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의 인생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적응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죠. 이후 그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편의점, 배달, 공사장.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불규칙한 삶을 살았습니다. 2016년 당시 김성민은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어수선했고 이웃들은 그를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김성민의 삶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가 드러난 건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였습니다. 그는 과거 몇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조현병 스키즈프레니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을 동반하는 정신질환으로 환자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때가 많죠. 김성민의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대 후반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0년대 초 그는 여성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했지만 김성민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치료를 중단한 뒤 더 불안정해졌다고 증언했죠. 사건 몇 달 전 그는 직장을 잃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의 망상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그날 밤 강남역에서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조현병만으로 그의 행동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의 분노가 단순히 병리적 증상 이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그리고 성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김성민이라는 폭탄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성민이 체포되고 몇 시간 뒤 강남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3시경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10번 출구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했죠. 피해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꽃과 촛불을 놓는 이들도 있었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언론은 이 사건을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노래방 살인, 묻지마 범죄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여성들은 이건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한쪽에선 정신병자의 범죄일 뿐이라며 성별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쪽에선 여성에 대한 증오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분노를 표출했죠. 이 혼란 속에서 강남역 10번 출구는 단순한 지하철 출구가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남역 10번 출구는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5월 17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꽃과 메시지를 남겼고 그중 눈에 띄는 건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포스트잇이었죠. 이 문장은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은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민의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는 진술은 여성 혐오의 상징으로 해석됐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차별을 고발하는 계기가 됐죠. 5월 21일 강남역에선 수백 명이 모인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도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반발을 낳았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말라며 온라인에서 반격에 나섰죠. SNS와 커뮤니티에선 성별 갈등이 폭발했고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라는 단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언론도 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수 매체는 정신병자의 우발적 범행에 초점을 맞췄고 진보 매체는 사회적 구조 문제를 강조했죠. 해외에서도 주목받아 BBC는 한국의 성별 전쟁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강남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김성민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 6월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죠. 반면 변호인은 조현병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김성민은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 기분이 나빠서 찔렀다는 진술을 반복했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죠. 정신과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와 그의 조현병 증상을 설명했지만 검찰은 망상이 있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범행 당시 사리 분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건 한국에서 사형 집행이 1997년 이후 중단된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유족들은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고통은 평생인데 저 사람은 살아있다며 눈물을 흘렸죠. 반면 일부 시민들은 정신질환자를 사형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3월 사건이 일어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여전히 번화하지만 그날의 흔적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조현병 환자 관리와 치료 지원을 강화했고 지역 정신건강센터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별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2016년 이후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논쟁은 정치와 문화 전반으로 퍼졌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죠. 이 사건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대화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CCTV가 늘고 경찰 순찰이 강화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 불안해합니다. 강남역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과 정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